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스스한 사건을 알아보면서 무더위를 날리는 그런 시간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사건은요, 다마 맨홀 변사 사건입니다. 다마가 뭘까? 나오겠죠 이제. 개요. 1997년 일본에서 발생한 의문의 변사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1997년 1월 14일 오전 8시경 도쿄도 다마시, 이게 도시의 이름이군요. 다마시 시청에 카이도리 1번가 65번지의 슈퍼마켓 주차장 앞 맨홀에서 오수가 넘친다는 민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시청 위탁 하수도 관리업체 직원이 맨홀을 확인하던 중 일반적으로 오수관에서 나는 냄새와는 다른 뭔가 이질적인 압취가 진동하는 것을 감지하고 이상하게 여겨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오수관 아래 바닥에 무언가 마네킹 같은 게 보여서 더 자세히 확인한 순간 직원은 경악하고 말았는데, 가까이서 본 그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부패한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오수가 넘친 원인은 바로 시신이 부패하면서 떨어져 나온 살점이 쌓이면서 오수관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심한 상태로 바닥에 걸터앉은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신장은 150에서 155cm가량의 20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으로 원피스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신발은 신지 않았고 정수리와 코 부근에서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신원 파악에 한동안 난항을 겪었습니다만 치과에서 시신의 치아 치료흔 대조를 실시한 결과 시신이 발견된 맨홀에서 약 200m 거리에 거주하던 보육교사 야기하시 토키코 당시 39세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게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은 20대에서 40대 사이로 추정을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겉에 드러나는 걸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이제 치과 진료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주 인근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야기하시는 그동안 행방이 묘연해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실종된 지 약 10개월 후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요. 그러나 전술했듯 시신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정확한 사망의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발견되기 전의 행적. 야기하시 토키코는 아오모리현 출신입니다. 1977년 아오모리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다마 시내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직했는데, 이 어린이집에서 14년 동안 근무한 후 길게 하셨네. 1991년 3월에 결혼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바로 다음 달인 4월 키타구의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야기하시는 평소에 근무 태도가 착실했고 지각이나 결근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996년 2월 27일 퇴근한 후 오후 17시 30분경 미타선 모토하스 누마역에서 동료와 헤어졌고요. 18시 50분경 다마 시내의 슈퍼에서 장을 본 뒤 자택으로 돌아갔으며, 밤 21시경 야기하시의 자택을 방문한 신문수구먼이 그녀를 목격한 것을 마지막으로 야기하시의 생사는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자 3월 1일에 아오모리에서 상경한 야기하시의 부친께서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요. 다만 모토하스 누마역에서 동료와 헤어졌을 때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달랐다는 점에서 누군가에게 불려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야기하시에게는 교제 중이던 남성이 있었는데, 발견 당시 원피스를 입었던 걸 보면은 이 남성을 만나러 갔을 것으로도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고 하면은 뭐 도심지는 아니고 약간 좀 지방에 떨어져 있는 곳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다마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취직을 해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도 없이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랑 같이 퇴근을 하고 헤어진 다음에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신문 수급원. 보통 이제 신문 같은 거, 우리는 자동이체 같은 걸 많이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도 관련해서는 직접 수금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본 게 마지막이었고, 9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다. 다만 이제 근무했을 때랑 복장이 다른 상태로 마지막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밤 9시 이후에 다시 약속 같은 게 있어서 나갔던 게 아닌가. 심지어 입고 있던 옷이 원피스인 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데이트 같은 걸로 인해서 예쁘게 보이고 싶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은 일단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라진 통장과 그 일기입니다. 야기하시의 자택에는 누군가가 침입해서 물건을 뒤지거나 다툼이 벌어진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파우치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파우치에는 지갑과 750만엔, 하나로 약 7,500만원 정도입니다. 가 들어있던 통장, 그리고 일기장 등이 들어있었습니다만,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 금전 목적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함께 사라진 일기장으로, 야기하시는 평소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녀의 실종 일시로부터 5-6년 전인 1990년에서 1991년까지의 일기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 쓴 게 아니야.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해당 5-6년 정도의 기간 동안의 일기는 없어진 상태였다. 이 점으로 보아서 범인은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일단은 아니고, 사라진 일기에는 범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만약에 그 파우치 자체를 훔칠 거였으면은 다 같이 훔쳤으면 됐어. 근데 그건 아니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통장도 그대로 있는데 일기장만 하필이면은 특정 연도만 없어진 걸로 보아서 그 연도에 뭔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이 적혀있는 그 부분만 가져간 게 아니었을까. 돈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겠죠. 다음이고요. 6번의 무언 전화. 야기야 씨가 실종된 지 3일 후인 3월 1일 전술된 바와 같이 그녀의 부친이 상경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대로 딸의 자택에서 4월 6일까지 거의 한 달가량 머물렀는데, 이 약 1개월 사이에 야기야 씨의 자택 전화로 무언 전화,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6차례나 걸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6차례에 걸친 무언 전화가 범인의 소행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1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부친의 동향을 캐내려고 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으며, 야기야 씨가 생전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등으로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집에다가 한 달에 6번 정도의 무언 전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만 거는 거를 했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일단 어떤 식으로 상대방의 가족이나 혹은 경찰이 움직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건 게 아니었을까. 일단 아무도 안 받으면은 내가 걸리지 않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받았다면은 누가 받고 있는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동향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물론 그게 피의자가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그냥 뭐 장난 전화일 수도 있죠. 옛날엔 이런 전화가 되게 많았어요, 집집마다. 다음, 실제로 야기야 씨는 실종되기 전에 여러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륜 관계인 남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관련돼서 상당히 뭔가 정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군요. 당시 그녀와 교제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남성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친, 동료 보육교사의 남편, 자영업자, 공무원 등 여러 부류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야기야 씨는 1991년 결혼을 이유로 한 차례 퇴직했습니다만, 사실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고 불과 1개월 후에 키타구의 어린이집으로 이직했는데, 이 어린이집은 야기아 씨의 집에서 출퇴근에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네. 어린이집 교사인데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부친과 바람이 나는 거는 대단한 사람이네요. 게다가 야기아 씨는 실종 직전에 머리를 짧게 자른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녀가 담당한 반의 아이들이 졸업하는 대로 자신도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고향인 아오모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야기아 씨는 퇴직을 계기로 그동안 교제하던 남성들과의 관계도 모두 청산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택에 무언 전화를 걸었다고 가정하면은 개연성은 충분합니다만, 이 역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라든지 근거가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이 사람이 왜 사망하게 됐을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남자 관련된 문제가 좀 복잡했다면 충분한 살해의 동기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왜 맨홀에 시신을 유기했나? 여러 가지 장소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맨홀에다가 유기했을까입니다. 일반적으로 맨홀 뚜껑은 무게가 40kg 이상으로 무겁기 때문에, 그렇구나. 엄청 무겁네요. 어지간한 힘으로는 쉽게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야기아 씨의 시신이 발견된 맨홀은 슈퍼마켓 주차장과 인접한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유기하던 중에 누군가에게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당초에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이 맨홀 뚜껑을 여는 것 자체로도 시간이 걸려. 근데 이게 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슈퍼마켓이랑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었을 거란 거죠. 왜 하필 거기로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오수 맨홀은 3년에 한 번의 정기 점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면 당분간은 발견이 쉽지 않겠지만, 결국 점검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언젠가는 발견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왜 굳이 시신 유기 장소로 맨홀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 맨홀을 뭐 어느 정도의 시기에 한 번씩 점검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용이 주도하게 오히려 상당히 인근에 있으면서도 붙잡히지 않을 만한 장소가 맨홀이잖아요. 그리고 맨홀 안쪽엔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같은 거에도 훨씬 쉬웠을 수가 있고, 인근 산에다 묻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쪽이 좀 더 안 들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사람만 안 돌아다녔다면요. 다음, 나타난 유력한 용의자. 하지만 당시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로 거론된 사람이 무려 10명에 달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 그리고 불륜 관계였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해당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이었겠죠. 야기하 씨의 동료들은 실종된 그녀를 찾는 모임을 결성했고요. 경찰 측에 그녀의 불륜 상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료들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부터 야기하 씨가 여러 사람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륜 상대와의 갈등 끝에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10명 중에 다시 추리고 추려낸 끝에 경찰은 그녀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40대 시청 직원 이하 A와 40대 자영업자 남성 이하 B, 그리고 동료 보육교사의 남편 이하 C 3명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3명 중에 B와 C에게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시청 직원이었던 A만 알리바이가 애매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람을 범인으로 잠정 추정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A는 직무상 맨홀 뚜껑을 열 때 사용하는 전용 도구를 소지하고 있어서 맨홀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아이고, 하긴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맨홀 관련된 걸로 아마 뭐 시민들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사람만 이걸 열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A는 야기아 씨가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교제하다가 2, 3년 만에 한 번 헤어졌습니다만,
A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 시기부터 다시 교제를 시작하면서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여기서 야기야 씨가 A가 재결합한 시기가 1991년이고요. 이 시기에 그녀가 결혼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한 차례 그만둔 데다가 1990년부터 91년까지의 일기가 딱 사라진 점, 평소 야기야 씨가 결혼을 강하게 원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A가 아내와 이혼하고 야기야 씨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결국 없던 이야기가 되었고, 당시 일기에 A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은폐 내지는 없애버릴 목적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A가 조만간 유력 용의자로 체포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만 뜻밖에도 그는 체포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단순히 맨홀 뚜껑을 열 수 있는 기구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을 유지할 수가 없다 라는 이유로 체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A는 각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목해놓고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본인은 전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너네들 지금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는데 너네들 안전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차게 나오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군요. 확실히 근데 다른 사람들도 충분한 범행의 어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아무래도 불륜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맨홀 뚜껑을 열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람이 용의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재판에 올릴 수는 없었다. 다음,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다. 결국 유력 용의자를 지목해 놓고도 이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좀처럼 진전은 없는 듯합니다. 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오히려 왜 사람들이 이 맨홀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유기를 했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맨홀에 넣었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부풀려 있었고, 그러니까 지문 같은 것도 전혀 남지 않았고, 외상이나 어떤 거, 뭐 살인의 방식 이런 것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냥 시신이 발견된 것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범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용의주도한 방법이었을 것 같아. 물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왜 하필 인적이 되게 많은 맨홀에다가 사람을 넣었을까 하는 게 오히려 범죄의 수사망을 굉장히 혼란을 주는데 큰 도움을 준 요건이 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그런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참 으스스한 사건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보도블록 바로 그 아래에 어딘가에 시신이 썩고 있다는 그런 사실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일이네요. 다음입니다. 시바마타 여대생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사건 발생 직후의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이 나고 있죠, 집에서. 관련된 사건으로 아마 불까지 저지른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좀 되는데, 이게 관련된 포스터 같습니다. 뭐 현상금 800만엔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1996년 도쿄도 카츠시카구 시바마타 3번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의 전개. 1996년 9월 9일 오후 4시 39분경 도쿄도 카츠시카구 시바마타 3번지의 주민에게서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대원들이 찾아간 결과 집주인 고바야시 겐지의 시멘트로 된 2층 주택이 전소하게 됐고요. 불은 오후 6시에 꺼졌는데 2층에서 고바야시의 딸 준코 당시 21세가 시체로 발견돼서 살해, 방화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시체는 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 있었고 상반신에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입과 양손에는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며 다리는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의복이 흐트러지거나 폭행당한 흔적은 없지만 얼굴과 오른쪽 목 부근에 6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는데요. 다리에 묶인 테이프는 짐을 싸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먼저 보낸 다른 짐을 조사한 결과 다른 종류의 테이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테이프는 중요한 유류품입니다만 시중에 파는 흔한 물건이어서 구입처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폐에서 그을음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인은 살해 후 증거인멸을 위해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관에 남겨진 성냥갑 안에 범인의 혈흔이 있어서 피해자가 저항할 때 상처가 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만 단서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는 2011년까지였지만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현상금이 500만 원에서 약 800만 원, 하나로 8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불이 났으니까 화재 때문에 죽은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른 거라는 거죠. 게다가 온몸을 다 묶어놓은 채로 칼 같은 걸로 찔러서 상대방을 죽였고 불이 만약에 잡히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도 정말 그냥 불타서 죽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다음, 사건 이전의 정황. 피해자의 가족으로는 부모와 언니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명문대학인 조지대학의 4학년생이었는데요. 성적도 우수했고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에는 미국 시애틀 대학교에 유학을 떠나려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에 피해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중학교 동창과 고민 상담을 하고 새벽녘에 귀가했습니다. 사건 당일 부친은 후쿠시마로 출장을 간 상태였고 언니는 주오구에 있는 병원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경 어머니가 미용실에 시간제 근무를 나가기 전에 다녀오겠다고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자 비 내리는데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라고 물은 것이 모녀 간의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우산 쓰고 갈 거야 라고 대답한 뒤에 집에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문은 잠그지 않고 외출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직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혼자 피해자만 남아있게 된 상태였군요. 이후 불과 50분 사이에 피해자가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처 주민이 4시 15분경 사건 현장 앞을 지나갔지만 화재가 일어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혼자 아무도 없을 거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부인이라면은 어머니가 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봤으니까 알겠지만 나머지 구성원이 집에 있지 않다는 거를 알기는 어렵잖아. 만약에 다른 구성원들도 있었으면 똑같이 살해를 했을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범인에 대한 몽타주가 있습니다. 개를 여럿 키우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다. 범인이 사용한 접착 테이프에는 개털이 3종류가 묻어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한 번도 개를 키운 적이 없기 때문에 범인이 개 여러 마리에 둘러싸인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형은 A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관에 떨어져 있던 성냥갑에서 나온 범인의 혈액형입니다. 피해자 가족 중에는 A형이 없고요. 성냥갑은 범인이 불을 지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이전과 당일 시바마타 3번지 근처에는 수상한 남성들이 목격된 정황이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수일 전 20대 후반의 남성이 라이터를 들고 현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남성은 큰 소리를 지르거나 군가를 부르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죠? 주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기억하고 있을까 했더니 왔다 갔다 완전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자전거를 탔다고 하는군요. 다음, 사건으로부터 3일 전 정오,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자택 근처에 있는 집 몇 군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집주인에게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문 앞에서 라이터를 찰칵찰칵 소리내면서 만지고 있었고 집주인 모자에게 발견되자 도망을 치게 됐고요. 나머지 두 번째 곳에서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두 곳 모두 집에 있던 주부에게 발각되자 역시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 그냥 미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문을 열고 보는 거야. 열리면 들어가. 사람 있으면은 도망치고.
이상한 사람이네. 사건 발생 전날 오후 4시 반경 하얀 장갑을 낀 20, 30대 남성이 피해자 가택에서 시바마타역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피해자 집 근처 가게의 50대 여주인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씨에도 우산을 쓰지 않아서 비에 젖었고요. 무더운 날씨에 장갑을 끼는 것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제보한 사람도 굉장히 눈썰미가 좋다. 그쵸? 저 같으면은 그냥 누가 지나가든 말든 장갑을 끼고 있든 말든 그냥 기억이 안 날 텐데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하게 여긴 거죠. 비가 오고 있는데 왜 우산을 안 쓰고 있지? 그거랑 여름인데 왜 장갑을 쓰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상당히 관찰력이 좋으신 분이네. 다음 마지막 사건 당일 오후 4시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검은 우산을 쓰고 어깨 가방을 맨 채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 이날 아침 시바마타역의 저녁인 케이세이 타카사고역에서 한 중년 여성에게 시바마타 3번지로 가는 방향을 물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요? 어떻게 된 게 이쪽 근처에 이렇게 이상한 일이 4건이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주변에서 하필이면 하나같이 다 이상해. 이게 뭐 평상시에 있을 법한 사람이네 이런 게 전혀 없어. 게이세이 타카사고역이면은 사이타마 쪽보다 위쪽에 있는 곳이고 상당히 좀 외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다음으로 의문점. 사건 당일 어머니는 아까 말했지만 열쇠를 잠그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만 화재 후에는 현관의 문이 잠긴 채였습니다. 그러나 문고리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가택 1층 찬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1만엔이 분실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2층 방 안에 있던 예금 통장과 그 옆방에 있는 현금은 그대로 놓였기 때문에 강도설이 제기되었고요. 아버지가 사용하는 집안용 슬리퍼가 피해자가 쓰러진 방 앞에 놓여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일면식이 있는 누군가를 초대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범인이 몰래 집안에 잠입해서 소리를 내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신었을 수도 있다. 애당초에 일단 손님이라면은 슬리퍼를 내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약간 예의랄까? 그런 거다 보니까 피해자의 방 근처에서 그 슬리퍼가 발견된 걸 보고 아마 아는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슬리퍼가 그 근처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추정은 있었습니다만 그냥 범인이 문은 열려 있고 하니까 발자국 소리를 들키지 않고 이제 최대한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신었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강도 목적이 아니라 원한의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만 피해자는 주위의 평판이 매우 좋았을 뿐 아니라 대인 관계 등을 봐도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적도 좋았고 유학까지 갈 이런 계획이었다면 아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가장 유력한 솔로는 스토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이 제기되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직후 집 안으로 침입했고 피해자가 유학 가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사건 열흘 전 자정 무렵에 송별회 귀가 중에 신원불명 남자에게 미행당해서 역으로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으므로 범인이 스토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본의 경찰 조사 용어로 스토커란 단어를 사용한 사건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아, 그래요? 이 사람 되게 이상하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다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액면가라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도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피해자를 둘러싸고 이렇게 안 좋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들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근의 스타킹이 가락의 매듭으로 묶었는데요. 보통은 조경, 이제 풀 같은 거 가꿀 때, 나무 같은 거 가꿀 때, 이럴 때나 폐지의 회수, 토목 등의 분야나 기모노에 쓰이는 매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묶을 때 사람들이 쓰는 그런 평범한 매듭이 아니라
뭔가 특수한 직업군에 있거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매듭이 지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또 증거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글쎄요, 일단은 제가 쭉 봤을 때는 뭔가 피해자와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 범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게, 이게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근데 4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한 명이? 그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최소한 1명 혹은 2명 정도만 있을 거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때마침 아버지는 출장을 가 있었고 또 언니는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또 마침 또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알긴 좀 쉽지 않은 정보니까 일단 주변인이 저지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최근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깨름직하네요. 그죠? 뭔가 알 수가 없죠. 굉장히 불쾌감이 들고. 하여튼간에 아직까지도 범인이 누구인지 잡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입니다. 다음입니다. 하치조지마 화장장 백골 시신 사건인데요. 이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 봅시다. 1994년 일본 하치조 섬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입니다. 각종 의문점들과 섬의 전승이 맞물려서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미스터리로 남았고요. 일본 인터넷에서는 관련 괴담들도 여럿 돌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오본을 앞둔, 오본이 뭔데? 무슨 축제 같은 거군요. 일본의 명절이래요. 오본을 앞둔 1994년 8월 11일 아침, 하치조섬 하치조마치의 화장장 직원은 그날 예정된 화장을 준비하려고 2호 소각로를 열었다가 대경 실색했습니다. 문이 잠겨진 소각로 안에 사람의 백골이 무려 7구나 빼곡하게 있었던 것이다. 이 백골들은 크기가 모두 제각각이었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도 여럿 있었다.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묘지, 매장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사전에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하치조지마 화장장에서 발견된 백골들은 모두 사전에 화장장 사용 신청이 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떡해. 보통 화장을 할 때는 한 구씩 하기 마련인데 그 2호 칸에 있는 그 소각로에 7개의 시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골이라고 한 걸 보았을 때 이미 태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7구의 시체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서 마지막 화장장 이용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백골이 발견되기 5일 전인 8월 6일자 기록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누군가가 무단으로 시신을 집단 화장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각로에서 발견된 백골을 분석한 결과 7구 모두 최소 사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신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야, 나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누군가가 분묘 개장을 시도했다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묘 같은 거를 파가지고 시신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태운 게 아니냐. 하치조 섬에는 일단 사망자를 매장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신을 다시 꺼내서 화장한 다음에 무덤을 조성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되게 특이한 풍습이네요. 보통은 묻으면은 그냥 묻고 끝내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따로 보관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지역엔 특이한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매장을 했다가 조금 지나면은 그 다음 꺼내서 다시 화장을 하고 다시 무덤에 넣는 그런 식의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10년이나 지난 시신을 했단 말이야? 되게 뜬금없네요. 그죠? 이게 아마 일정 기간이라고 해도 되게 짧은 기간일 텐데 10년 정도를 묵인 시신을 태웠다? 상당히 이상한데.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허가 없이 화장장을 무단 사용한 것은 일단 엄연히 불법 행위인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백골 7구 모두 신원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섬의 묘지 64개소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섬의 묘지에서는 무덤을 파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64곳을 모두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고 사유지까지, 이제 개인의 땅까지 다 조사 대상에 넣었습니다만 역시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분묘 개장설도 결국 가설에 그친 뒤 이번에는 외부에서 그 시신들을 반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장이라면은 무태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힘들게 외부에서 이 섬까지 가지고 와서 시신을 몰래 반입해서 화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신은 이걸 몰래 반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단순히 화장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시신을 가져온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치주 섬은 일본의 허다한 섬들 중에서도 태평양에 똑 떨어진 외딴 곳인데 구태여 여기까지 시신을 7구나 싣고 와서 몰래 화장한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가정입니다. 만약에 외부 반입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째서 화장한 유골을 소각로에 방치했느냐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몰래 가져왔으면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몰래 가져온 걸 텐데 화장한 다음에는 그럼 그 시신을 어떻게든 다 수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전혀 수습하지 않고 뒀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떤 증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화장을 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처사인 거니까. 야, 이거 대단하게 의문투성이네요. 게다가 정말 놀랍게도 이 관련된 내용들이 물론 이걸 조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태워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너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흥미를 당기는 그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더더욱이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그쵸? 추리소설의 약간 도입부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다음 의문점 그리고 난무하는 추측들. 게다가 백골 발견 당시의 상황도 의문투성이었습니다. 11일 아침에 유골을 처음 발견한 화장장의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화장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각로를 포함해서 화장장의 모든 문은 전부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의 급유 밸브도 잠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백골 7구는 모두 2호 소각로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통상적으로 화장을 마친 뒤에는 유골 수습을 위해서 수골 접시를 설치하는데 이 접시가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은 소각로도 그렇지만은 화장장에 있는 모든 문이 잠겨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밀실이었거나 혹은 관계된 사람이 문을 열고 다시 정성껏 다시 닫았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는 보일러의 급유 밸브가 잠겨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화장을 하거나 할 때는 일반적인 불을 붙이는 수준으로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시신이 불타기 위해서는 한 1400도 정도의 이제 온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는 그 정도의 온도까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연료를 이용해서 태우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면은 급유 밸브는 열려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보일러의 급유 밸브도 잠겨 있었다. 마치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것처럼 사건도 다 밀폐가 되어 있고 급유 밸브까지도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세 번째, 백골의 7구는 모두 2호 소각로 안에 있었다. 소각로가 여러 개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굳이 힘들게 한 곳에, 좁은 곳에 몰아넣고 태울 필요는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곳에 7구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형상이었다. 네 번째로, 화장을 마친 후에는 이제 유골을 다 모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밑에다가 뭐 까는 접시 같은 걸 설치한 상태로 불을 붙이기 마련인데 이 접시가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유골을 수습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경찰조차도 사건 규명에 난항을 빚는 와중에 섬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가설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소각로에서 발견된 백골들이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의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또는 범인이 증거인멸을 위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무단으로 화장한 다음에 방치한 것이다. 라는 식의 설, 사고로 사망한 인부들의 유골이라는 설, 심지어는 제각기 다른 곳에 매장되어 있던 일가족이 스스로 한 대에 모였다는 괴담에 가까운 설까지 관련된 흉흉한 소문들이 다 같이 떠돌게 된 거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사고설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군사령부 건설 공사 도중에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40여 년 전인 1952년에는 섬을 횡단하는 도로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당시 현장 감독을 포함한 인부들이 생매장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사망자의 숫자가 정확히 7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과 관련된 도로를 깔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 40년 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침 딱 7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발견된 유골들도 최소 10년 이상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유골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신을 뭔가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한 곳에 다 같이 몰아넣고 이제 화장을 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설은 좀 유력하게 나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가설로는 불법 입국한 중국인의 시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치조 섬에 있는 이즈 제도에서는 중국인들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거나 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던지라 화장장에서 발견된 백골도 그 중에 일부이며, 유골을 화장한 것은 미랑 브로커의 소행이란 추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밀입국을 한 중국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거나 좌초되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본국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관련돼서는 증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7명 한 곳에 다 모아 한꺼번에 다 불태워, 이런 식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떤 브로커가 저지른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나마 유력한 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가설이든 간에 모두 추정에 그쳤고요. 결국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일본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섬에 전설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보죠. 위에 언급된 오컬트 관련으로 일각에서는 하치조 섬에 전하는 7스님 전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향토사학자 아사노마 료지가 엮어서 1965년에 출판한 민단집 하치조 섬의 민화에 7스님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전설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바다 위를 표류하던 승려 7명이 하치조 섬의 바닷가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무태서 온 승려들을 이상한 주술을 사용하는 사악한 존재라면서 두려워하면서 핍박하였고요. 마을로 이어지는 길에는 울타리를 치고 덫을 놓아서 이들이 마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급기야는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산으로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승려들은 산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둘씩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승려들이 죽은 뒤부터 마을에서는 불길한 일들이 잇따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흰옷을 입은 승려들의 혼령이 마을을 배회하는가 하면 흉년이 들고 가축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승려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죽은 산 꼭대기에 승려들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승려들의 저주는 여전히 계속되어서 지금도 산 근처에서 승려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험담하면은 반드시 재앙이 찾아온다고 한다는 그런 설화인데요. 이게 이제 하치조 섬에서 전해 내려오는 7스님에 대한 전설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전설이나 설화, 민화치고는 좀 섬뜩하네요. 그죠? 설화로서 되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건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현실을 기반으로 한 사건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추리소설이나 그런 것들처럼 자극적이거나 계속해서 흥미를 당기게 할 만한 구석은 사실 있기가 어려운데,
이 사건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소년탐정 김전일이나 명탐정 코난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추리소설의 도입부 같은 그런 내용이고, 계속해서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 거라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현실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그죠? 뭔가. 다음입니다. 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이고요. 실종 당시 신야군의 모습입니다. 89년 3월 7일에 실종이 벌어지게 됐고요. 일본 시코쿠 지방의 도쿠시마현 사다미츠정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납치로 추정이 되게 되고요. 1989년 3월 7일 일본 시코쿠 지방 도쿠시마현 사다미츠정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어린이 실종 사건입니다. 당시 4세였던 마츠오카 신야군이 아버지의 시야에서 멀어진 20초 사이에 실종돼서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사건이다. 일본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으로 꼽힌다. 아니, 20초 만에 실종이 됐다고? 그게 가능해? 그래요?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은 시냐의 외할머니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시냐는 가족과 함께 이바라키현 우시쿠시에 살고 있었는데, 시냐의 외할머니, 즉 시냐의 어머니 마츠오카 케이코의 친정어머니가 사망하자 온 가족이 도쿠시마현에 있는 코마츠시마시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코마츠시마시에 가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다미츠정에 있는 케이코의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다음 날인 3월 7일 시냐의 아버지 마츠오카 마사노부는 아이들과 친척, 조카들을 데리고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했습니다. 근데 아침밥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산책은 10여 분 정도로 끝이 나게 됐고요. 마사노부의 진술에 따르면은 친척집에서 현관까지는 10m 정도의 돌계단이 있는데, 이때 시냐가 분명 자신의 뒤를 따라서 현관 앞까지는 왔다고 합니다. 시냐가 좀 더 산책하고 싶은 것 같아서 마사노부는 빠른 걸음으로 돌계단을 지나서 집 앞 대문으로 가서 안고 있던 둘째 아들을 부인 케이코에게 넘겨주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있어야 될 시냐가 갑자기 감쪽같이 없어진 채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잠깐 나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을, 제 가난쟁이 애기들이니까 뭐 애들이 집에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제 부인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놓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문을 열었더니 있어야 될 아이가 없는 거야. 감쪽같이. 마사노부는 시냐가 근처에 갔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만 시냐를 찾을 수가 없자 온 가족이 나서서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은 도무지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고, 친척의 연락으로 마을 소방대원들도 동참해서 수색했습니다만 시냐를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 10시에 경찰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냐가 근처 산을 헤매다가 실종된 걸로 여겨서 관할 경찰서 인력의 절반을 비롯해서 현경기동대, 마을 소방대원, 자원한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나서서 산을 수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냐를 찾지 못하자 다음 날에는 수색 인원을 배로 늘려서 200여 명이 동원되었고요. 3개월 동안 수색을 벌였습니다만 시냐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이해가 안 가죠, 뭔가? 20초 만에 애가 없어지면은 사실 없어져 봤자 어딜 가겠어요. 이동한다고 해도 별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텐데 200명을 투입했지만 산내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사건 현장인 케이코의 친척집은 길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던 데다가 마사노부의 시야에서 시냐가 사라진 시간이 불과 1분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서 그 시간 사이에 시냐를 누군가가 납치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일하던 마을 주민들은 외부에서 온 차 같은 거는 아예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냐의 가족이 이곳에 온 거는 사건 발생 전날로 마을 사람들은 시냐의 가족이 온 것을 실종된 당일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뺑소니의 가능성도 물론 제기가 되지만 경찰의 수색 결과 교통사고의 흔적은 일절 찾지 못했다. 애당초에 약간 좀 시골 후미진 곳에 있는 골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주변 사람들도 이 가족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애가 증발된 거야, 갑자기. 다음 의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시냐의 가족들은 도쿠시마 현의 친척집에 남아서 시냐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만 도무지 시냐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열흘째가 되는 3월 17일에 이바라키 현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인 3월 16일 도쿠시마의 친척집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시냐와 시냐의 누나가 다니던 유치원인 이바라키현 세이케이 유치원에 다니는 나카하라 마리코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세이케이 유치원 단림반에서 시냐의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위문금을 모았는데 언제 집으로 돌아오시냐 라고 묻자 케이코는 내일 돌아갈 거예요 라고 대답했고요. 통화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시냐의 가족이 이바라키 현의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며칠이 지나도 위문금을 전달하겠다는 소식이 없자 시냐네 가족이 먼저 세이케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치원 측으로부터는 저희는 위문금 모은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나카하라 마리코란 사람도 없어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케이코에게 전화를 건네준 마사노부는 전화를 건 사람이 어미가 올라가는 도쿠시마 사투리를 썼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그거 돈 많이 필요할 테니까 저희가 돈을 모았는데 언제 집에 오세요? 이런 식의 전화가 친척 집에 걸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왜 그 위문금 얘기를 안 하지 싶어서 먼저 말을 꺼냈는데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나카하라 마리코란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왜 어떤 이유로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가 없는 전화였다는 거죠. 이 전화가 미스터리한 이유는 만약에 이바라키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게 맞다면은 어떻게 시냐네 친척집의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으며 반대로 도쿠시마현에 사는 사람이 전화를 건 거라면은 어떻게 시냐가 다니는 유치원의 이름을 알았겠는가 하는 의문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자기네 자가에서 기다렸다면은 이런 전화가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게 아니라 친척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혀 뜬금없는 전화였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도쿠시마 현에서 어떤 사투리, 특정적인 어미가 올라가는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건 거라면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유치원의 이름을 알아서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겠느냐 라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상한 전화를 걸었던 도쿠시마의 억양 여자가 시냐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우선 전화를 건 핵심 목적은 시냐의 가족이 언제 이바라키현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느냐를 알아내기 위함이다. 시냐의 가족은 귀가의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서 나카하라 마리코라는 가상의 인물의 어머니라고 사칭해서 있지도 않은 위문금을 미끼로 질문을 던진 걸로 보아야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은 범인밖에 없다. 만약에 범인이 아니라면은 굳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끼로 삼아서 귀가하는 일정을 물어볼 이유가 아예 없다는 거죠. 범인이 이바라키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이바라키의 시냐의 집 주변에서 납치하는 게 편하지 굳이 멀리 떨어진 도쿠시마에서 납치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인이 가짜로 전화를 해서 귀가 일정을 알아내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실마리로 일단은 지금 잡히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건 이후 시냐의 가족들은 TV에 출연하고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시냐를 찾았지만 끝내 시냐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TV 출연으로 일본 각지에서 시냐를 봤다는 목격담은 나왔습니다만 신빙성 있는 목격담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목격담은 2000년에 어머니 케이코의 친구인 지인이 전한 목격담으로 시냐가 사라진 다음 달에 도쿠시마현의 히와사초 해안에서 시냐와 비슷한 남자아이를 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3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부모로 보기에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었다. 부모라면은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거나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남자아이의 얼굴도 시냐와 많이 닮아 있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인 사람은 딱 느낌이 오잖아. 저 사람이 뭔가 자식이랑 놀고 있구나 인게 그런 거랑 아닌 거랑 느낌이 기묘하게 다르잖아. 겉은 좀 닮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목격자가 도쿠시마현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시냐의 실종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가니까 갑자기 남자가 아이를 숨기려는 것처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근처에 세워둔 흰색 자동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남자가 북한의 공작원이고 시냐가 납북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만 실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는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가는 납북 일본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미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은 납북 가능성을 한 번씩 짚어보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다만 대부분의 납북 일본인들은 적어도 청소년이거나 성인들이었는데 이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굳이 납북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납북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1989년은 일본 사회가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했고 1월에는 쇼와 덴노가 사망했으며 3월에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 발각되었고 같은 달에는 신야군이 실종되게 되었습니다. 되게 전체적으로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해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뭔가 불가사의한 일들이 거의 없는데 옛날엔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았고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걸 다들 들고 있고 CCTV가 그만큼 많이 또 보급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각종 차들에 다 블랙박스가 달리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솔직히 못 잡히는 사건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왕왕 발생했는데 이 한 해만 해도 특정 사건이 5-6개가 있었던 그런 이상한 해였다는 거죠.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다른 종류의 어떤 납치 사건이라든지 실종 사건 같은 것들도 많이 알아봤는데 이거는 그 시간이 20초밖에 안 걸렸다는 게 너무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의아한 점이고 마치 그 아이가 혼자 남기를 계속해서 몰래 지켜보다가 딱 혼자 남자마자 바로 납치한 것 같이 뭔가 기이하니까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한 200명 정도를 투입했는데도 전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도 되게 기괴한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이런 일들은 참 벌어지면 안 되는데 요즘엔 잘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도 가능하다면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좀 드는 부분이 있네요.